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는데, 일단은 오늘 수업은 이 시험의 레벨이 이 정도라면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실력이 여기 있고 상관없이 항상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이 시험 자체를, 이 과목 자체를 처음 접한다는 그 생각으로 강의를 해서 이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닥에서 최고 하이레벨까지 가르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면은 한 중간 정도에서 시험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자체는 그 시험장에 가셨을 때 적어도 계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편안하게 푸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셨다든지 기존 실무에서 종사하셨다든지 하시는데 이 부분에 강의하더라도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론을 곁들여서 실무에서 최고 하이레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들으시면은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조금 빠르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강의할 때 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교하는 표, 그리고 계산을 하면은, 문제를 풀면은 끝까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를 항상 그리고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가급적이면은 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내에서 움직이니까 메모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들으시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면은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따진다는 얘기가 좀 그렇죠. 우리가 계산하는 게 위자료 계산합니다. 두 번째, 치료비 계산합니다. 세 번째,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2번, 통원. 네 번째, 후유장애. 뭐 사망이면은 개호비, 장례비, 개호비, 장례비 뭐 등등 쭉 나오지만, 그죠? 이 자체를 하나의 손해배상액이라는, 이게 손해액에서 출발을 해서 제일 위에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위자료가 하나의 저금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바닥에 제일 먼저 깔리는 게 위자료 깔리고, 그 다음에 휴업손해, 다음에 뭡니까? 치료비. 순서 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4. 후유장애. 5. 개호비. 6. 뭐 장례비, 뭐 향후치료비 쭉쭉 나오겠죠. 그죠? 이거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손해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손해액. 손해액과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에서 곱하기 기왕정, 곱하기 과실, 곱하기 분담 비율,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한테 주는 거는 손해배상액. 손해액은 그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발생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전체를 하나의 손해액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공제하는 게 무엇을 공제합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사고 기여도 공제를 하죠. 그러면 이 사고 기여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왕증,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을 가진 사람이 척추를 다쳤을 때 사고 기여도 70%, 기왕증 30%.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기여도 간백에는 1. 위자료에 대해서 곱하기, 예를 들어서 그 기왕증이 30%를 가정한다면 100%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이게 과실 기여도 감액했는 거죠. 다음에 휴업손해도 곱하기, 예를 들어서 3개월 휴업손해도 이 계산하는 게 아니죠. 휴업손해도 100% 마이너스 30% 했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치료비도
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손해를 계산할 때 기왕적 사고 기여도를 하고 난 뒤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피해자의 과실이 예를 들어서 25%다. 기왕적 우리가 30%를 했으니까 25% 잡으면은 이 모습에다가 다시 25% 아니 100% 마이너스 25% 되겠죠. 곱하기 100% 마이너스 25%. 그죠?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손익상계. 예를 들어서 형사합의금으로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 300만 원 받은 거에 이 항목에서 받았을지 이 항목에서 받았을지 쭉쭉 하지만 그죠? 이걸 전체를 만약에 균등한 개념에서 받았다면은 이 5개에 대해서 손익상계 형사합의금 300만 원 받았다면 그냥 가정으로 한 항목당 50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0만 마이너스 50만 마이너스 50만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불법 행위자가 2명, 3명 있으면 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공동 불법 행위자 어느 누구를 구분하지 않고 한 사람한테만 뭐 청구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한테 다 청구할 수 있지만 각자 그 불법 행위자들 간의 상호 간의 나눔에 있어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공동 불법 행위자가 A가 70% 과실 책임 비율, B가 30% 과실 비율이라면은 가정한다면은 여기에서 곱하기 이 전체를 곱하기 70%는 A가 부담 곱하기 30%는 B가 부담. 그죠? 각 항목별로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곱하기 70% A 부담 30% B 부담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 위자료에 대한 개념, 이 전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전체적으로 왔을 때 이 모습이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기여도 감액. 두 번째, 과실 상계, 과실 적용. 세 번째, 손익 상계. 네 번째, 분담 비율. 이게 모든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순서입니다. 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공동불법행위자 하나, 둘, 뭐 더 있고 없고 과실상계, 손익상계 비율만 하고 노동력 상실 몇 % 따지고 이런 것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이 큰 틀에서 기본적인 손해배상 자체가 계산 자체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게 우리가 사고 난 피해자한테 청구권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자, 또 빨리 주고 피해자가 A 기업의 직원, 고용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이 A자가 이 피해자가 업무 수행 중에 다치면은 근로자 건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건재보험은 국내 건재일 때는 산재, 다음에 선호일 때는 선원건재, 해외 근로자일 때는 해외 건재. 이 세 가지 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사상, 이 A 기업으로 봤을 때 직원이 사상을 당한 거지만은 이 사고가 제3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또 자전거, 뭐 화분, 동물, 다음에 가스 폭발
여러 가지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상 책임, 자전거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의사가 예를 들어서 수술하다가 그 전문 직업인 배책, 다음에 뭐 마트에서 뭐 에스컬레이터 고장 그러면은 뭐예요? 영업 배책, 시설 배책, 그죠? 동물 점유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 피해자가 산재 근제 보험에서의 수급권도 가질 수 있겠고, 이 제3자한테서 받을 수 있는 이 수급권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사고가 다예요. 그 유형이 몇 가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를 보상 책임하고 배상 책임에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손배액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해배상액, 손배액, 다음에 근제보험, 다음에 추가 청구. 왜냐하면은 배상 책임에서는 아까 전에 처음에 썼던 위자료, 2번 휴업손해, 3번 치료비, 4 상실수익액, 개호비, 장례비 등등등등 다 지급이 되는 항목이, 이 항목이 다 지급이 된다면은 근제보험에서는 위자료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도 이 배상 책임에서 보상하는 기준하고 이 근제보험에서 보상하는 기준하고 그 기준이 다릅니다. 다음에 치료비, 이 근제보험에서는 급여 부분만 인정을 합니다. 상실수익액도 이 손해배상액 여기에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근제보험에서 1급에서 14급까지 휴업손해도 이 입원일 때는 노동능력 상실률 100% 잡습니다. 근데 통원 기간 중에는 노동력 상실률, 실질적인 노동력의 상실률을 잡아요. 그리고 이 근제보험에서는 평균임금 곱하기 70%, 내지는 선언건제에서는 뭐 4개월 동안은 휴업손해 4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부터는 70%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가지는 배상 책임에서의 권리와 보상 책임에서의 권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으며 받지 못한, 예를 들어서 위자료는 손해배상액에서 받지만 근제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피해자는 추가 청구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에서 위자료가 2천만 원, 근데 근제보험에서 위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게 2천만 원 이런 형태로. 근데 휴업손해를 계산하니까 손해배상액에서 휴업손해가 1천만 원인데 근제보험에서 계산하니까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1,000 이래 나오죠? 하지만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항목별 공제 손익상계의 개념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적 성격에서 지급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제로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치료비가 3,500인데 예를 들어서 급여가 2,500, 비급여가 1,000 이런 형태 되면은 근제보험에서는 손해배상액에서는 과실을 산게요. 예를 들어서 과실이 30%다. 그러면 3,500만 원 곱하기 70%를 해서 2,250을 보상을 합니다. 배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근제보험에서는 이 2,500에 대해서 급여 부분인 2,500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250을 받아야 되는데 2,500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형태로 이 조정하는 문제, 이 처음에 말씀드린 이 손해배상의 계산 문제하고 근제보험에서의 계산 문제, 이 계산한 툴 두 개만 알아버리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근제배상 책임 사고에 있어서 달리 나올 수 있는 계산 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떻게 머릿속에서 두고서 하느냐, 그게 관건인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처음에 강의할 때 우리 시험 레벨이 이 정도라면은 아주 깊게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 방법은 뭐 좀 시시하고 좀 우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빨간 펜이라 생각하고 제가 합니다. 그냥 우리 초등학생들 위자료 기준액 1억을 기준으로 해서 과실 30%, 기왕증 기여도 몇 퍼센트 가지고서 계산하시오. 그런 문제를 수없이 반복하도록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도 제가 나눠드린 인물에서도 오늘은 이런 전체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왔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계산하실 수 있도록 집에서 내지는 혼자 공부하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가시면은 충분히 시험장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전에 한 10분, 15분에 걸쳐서 설명해왔던 요 툴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다른 학원이라든지 다른 과목에서는 빔 프로젝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빔 프로젝터를 한 번도 쓰질 않습니다. 그 컴퓨터를 못 따라서 안 쓰는 게 아니고 계산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앞에다 그림 그려놓고 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저는 오로지 이렇게만 하니까 빔 프로젝터 안 쓴다고 컴퓨터 실력이 없는데 뭐 실력이 없는 이런 얘기 하시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맛보기에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첫 번째 위자료 의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8천만 원 곱하기 제일 먼저 한다는 게 뭐 한다 그랬어요? 기왕정 사고 기여도 그죠? 곱하기 100% 마이너스 기왕정 곱하기 과실 상계해야 되겠죠? 과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왕정 30% 과실 40% 잡겠습니다. 그냥 임의로 제가 오늘 만들어드린 자료에서는 없죠? 과실 40% 한다면은 이 위자료에 있어서 과실은 100% 피해자의 과실 100% 적용하지 않아요. 100% 마이너스 피해자 과실 비율 곱하기 60%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항상 순서를 이 피해자 과실 곱하기 60%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딱 맞춰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머릿속에서 한 번만 이해하시고 두세 번만 푸시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10개, 20개, 30개씩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례별로. 자, 이렇게 위자료는 산정을 하는데 위자료는 이렇게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에서 어떻게 주느냐 피해자의 연령, 과실 등을 감안해서 얼마로 한다. 첫 번째 계산법은 이게 계산법이에요. 근데 판결문에서 위자료 이렇게 계산한 방식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고 판결문에서도 그렇고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위자료 4,500으로 한다. 그럼 뭐예요? 이 4,500만 원에는 이 기왕정이 참작됐다는 거예요. 과실도 참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4,500을 가지고 다시 기왕정을 곱한다든지 과실을 곱한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구분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번 손해배상액 산정식을 이렇게 잡았다면은 2번에 손해배상액 산정 요소별 이해해서 위자료 기준액 8천만 원 해갖고 쭉 나오는 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이 8천만 원도 최근에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한 판례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6천만 원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준액을 얼마 잡아야 돼요? 6천만 원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준액은 6천만 원으로 한다. 그 내용하고 과실을 기왕정 등을 감안해서 4,500만 원으로 한다고 두 분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액을 6천만 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6천만 원을 가지고 기왕정 공제하고 과실 상계하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에서 문제는 위자료 4,500만 원 한다. 그러면 4,500만 원은 모든 것에 차이가 요소 반영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왕정이라든지 과실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휴업손해. 자, 휴업손해는 2번과
통원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휴업소래도 그 판결문에서는 일실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휴업소 문제에서 일실소득인데 주어지면은 이게 휴업소이다, 뭐 상실수익액이다, 장애급여다 하는 것 자체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2번인데 월 현실 똑같다. 같은 부분은 요 두 개에서 월 현실 소득액 곱하기 또 뭐예요? 기항점 100% 마이너스 30%. 이번일 때는 노동능력 상실률 100%, 통원일 때는 실질적인 노동능력 상실률로 산정합니다. 곱하기 다음에 기왕점 100% 마이너스 기왕점 곱하기 100% 마이너스 40%. 아까 피해자 과실 40% 잡기로 했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 현실 소득액이 지금 우리가 기왕점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기왕점은 30% 40%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다음에 과실도 이 과실이 40%일까 50%일까를 판단하는 문제를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례별로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수험생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위자료 기준을 지어지고 그다음에 휴업선에도 대부분이 월 현실 소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줘요. 월 현실 소득액은 300만 원이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일당은 8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8만 원 주어지면은 월간 가동일수 22, 문제에서 25 주어지는 요 자체가 뭐예요? 월 현실 소득액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월 현실 소득에서 100만 원, 200만 원에서 주어진다면은 그냥 바로 이런 계산에 오면 되고 일당이 주어지면은 일당 하루에 일당을 받는 것 자체를 월 소득으로 환산시켜야 되잖아요. 환산시키는 게 이 가동일수 한 달 내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달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22일 정도를 하더라. 내지는 자동차 보험에서 25일까지도 하죠. 1년 곱하기 25일 곱하기 뭐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게 월 현실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왕점 공제하고 과실 상기하고 다음 3. 치료비 이거는 전체 치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치료비. 왜냐하면 전체 치료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에서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의료보험이 적용된 치료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총 발생 치료비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해자가 병원, 그다음에 배상 의무자, 건강보험. 우리가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불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보증하게 되면은 100% 지불하면은 피해자가 내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 배상 책임에는 지불보증 제도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지불보증 제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3,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입원일 경우에 전체 치료비의 20%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700만 원 정도 부담하겠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2,800만 원 부담을 하고 배상 의무자한테 어떻게 돼요? 구상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우리가 배상 책임에서 그거 논하게 되는 이 그 치료비는 항상 전체 이 치료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요. 이 치료비를 이 개인 부담분을 가지고 분담하는 거는 아주 고급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게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현재에서는 우리가 논하는 치료비라 얘기하면은 전체 총 발생 치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총 발생 치료비도 이제 건재보험하고 이런 데를 계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이 급여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건재를 안 하기 때문에 비급여를 빼겠습니다. 자, 급여 비급여에 대해서 또다시 좀 보강 설명한다면은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영수증에
영수증에 진료비에 대한 부분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눕니다. 이 비급여로 또다시 두 개로 나눠요. 선택 진료로 또 뭐 하고 나눕니다. 이 급여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공단이 아니고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순서가 병원비 내면은 본인 부담, 공단 부담, 전액 본인 부담.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액 본인 부담이 왜 급여인지를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건강보험제 전공이 아닌데 여하튼 급여는 본인 부담, 공단 부담, 전액 부담, 전액 본인 부담 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비급여는 선택하고 기타 뭐 해서 비급여, 예를 들어서 뭐 상급병실 차용료라든지 뭐 재정명료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선택 진료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이잖아요. 그죠? 그런 항목으로 이제 이렇게 5가지 구분되는데 근제보험에서는 일단 의료보험 체계에서 입원을 하면은 총 병원비의 20대 80%예요. 급여에 있어서는. 근데 통원이면은 50대 50이에요.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근제보험 넘어가 버리면은 산재보험에서 어떻게 되느냐? 산재보험에는 0대 100이에요. 비율이.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요거는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 하는 자체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이런 개념에서 영수증이 급여, 비급여, 급여는 세 가지로 구분돼 가지고 2대 8, 5대 5 이쪽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요거에서 우리가 지금 계산할 거다 하는 자체를 이해하시라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금 근제보험을 우리가 지금 논하지 않고 일반 배상책임을 논하기 때문에 전체 급여 더하기 비급여 전체 곱하기 100% 이제 좀 전에 기왕제 30% 했으니까 바로 그거 하겠습니다. 100% 빼기 30% 하지 않고 70% 이게 뭐예요? 사고 기여도 맞죠? 100%에서 본인 기양증을 빼면은 사고 기여도죠. 다음에 곱하기 과실이 40%니까 몇 퍼센트? 60% 이렇게 바로 계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4번 항목이 뭐죠? 치료비도 기왕 급여 비급여 구분할 수도 있고 기왕치료 향후 치료비도 할 수 있는데 그 근제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는 성형수술비가 보상이 안 되죠. 그 기본적으로 뭐 특별하게 안면부에 쓰면 되는데 우리가 수술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일반 배상 책임에서는 이 성형수술비 보상해 줍니다. 근데 산재보험에서는 보상해 주지 않아요. 특별하게 보상해 주는 항목이 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되고 네 번째 항목이 자 장례비 피해자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장례비 하면은 장례비는 300만 원 곱하기 70% 곱하기 60%. 근데 이 장례비도 최근에는 300만 원 기준이 아닌 500만 원 기준 판례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어지지 않으면은 문제에서 조건 주어지지 않으면은 300만 원 다른 300만 원 이외의 조건 주어지면은 주어진 조건 가지고서 기항점 공개하고 과실상계하고 가면 됩니다. 다음에 일실소득 휴업손해 일실소득 부유장애에 대한 부분도 부유장애도 여기서 하나가 지금 빼먹고 갔는 게 노동능력 상실률 계산하는 걸 하나 빼먹고 갔죠. 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노동능력 상실률 조금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오늘 왜 주개가 이렇게 힘들지? 우리가 그 노동력률 상실률을 우리가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 보험관계에서 장해
관계를 조금 이해를 시키고 가겠습니다. 이 배상 책임에서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는 치료가 다 끝나고 하는 장애는 맥브라이드 장애예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을 따지는 장애예요. 우리 사람의 노동력 상실률은 100%를 기준이잖아요. 노동능력 상실률 최대치가 100%예요. 노동능력을 120% 잃어버렸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맥브라이드 장애이기 때문에 모든 배상 책임에서 자동차 보험의 배상 책임 보험에서 맥브라이드 장애 따집니다. 다음에 일반 영업 배상 책임, 시설 배상 책임, 생산물 배상 책임 모든 배상 책임에서 관계는 맥브라이드에서 제로에서 100% 따집니다. 다음에 우리가 개인 보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실손의료비라든지 부유장애 보험이라든지 보험을 가입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따지는 장애는 지급률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눠서 부위별로 제로에서 100%까지 기준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약관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거는 보험회사하고 피보험자 간에 어떤 형태의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쌍방간이 뭐예요? 약속관계죠. 그죠? 맞죠? 눈, 코, 귀, 입, 외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척추, 복부신경장애까지 다. 그죠? 다음에 법에서 따지는 게 있어요. 법에서 따지는 건 국가 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다음에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국가배상법이라든지 거기는 뭘 봐야 돼요? 법을 봐야 돼요. 법률에 장애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하고 있는 1급에서 6급 장애 1급은 무슨 장애에서 어떤 분을 한다. 그래서 1급에서 6급까지. 다음에 이렇게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이잖아요. 법에서도 나와요. 1급에서 14급까지. 그 해서 장애 지급률을 지급하는. 그래서 장애라 얘기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자격증을 따고 배출돼갖고 시행증 뛰는 사람들도 이거 구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확실히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다 나와 있는데요. 약속, 다음에 배상 책임에서 판결에 이 맥브라이드 장애를 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 상실률인데 노동력의 상실률이 한 신체 부위에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한 7군데 나오는 사람도 봤고 14군데 나오는 사람도 봤어요.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그러면 이 노동력의 상실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신체 부위 첫 번째 부위가 척추체, 압박골절 27%다. 그럼 뭐예요? 노동력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노동력 상실률 몇 %예요? 그냥 바로 27%예요. 근데 다음에 정신행동장애 32%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59%죠.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에서 27% 장애가 먼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남았는 게 73%가 남았단 말이죠. 남은 상태에서 다시 32%가 부여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27% 더하기 뭐 7, 3 해서 여기도 한 20%, 21% 정도 되겠네요. 그냥 암산을 한다면은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더한 48% 정도. 실질이 계산 틀립니다. 제가 73%라고 이 32%를 계산하기 싫어서 그냥 21%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간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런 형태로. 다음에 세 번째, 설관절 10% 장애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8 전체에서 48%가 척추체하고 정신행동 장애 48% 있죠. 그럼 나머지 52%에 다시 10%인 5.2%가 이 설관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좀 전에 48%에 5.2%를 더하면은 54.2% 이런 형태로 해서 복합장애율을 계산하는데
이거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73 0.27이죠. 0.27 곱하기 1 마이너스 0.32 곱하기 1 마이너스 0.1 곱하기 좀 다시 좀 주고 다시 써드릴까요? (1 마이너스 0.1) 곱하기 100%. 이게 복합장애율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단 중복 부위가 없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0.27, 0.32, 0.1 이걸 다 계산해서 요 세 개를 곱해서 거기서 1을 빼고 1에서 요 세 개를 곱한 걸 빼고 그게 100%를 하면은 그게 이 사람의 복합장애율이에요. 자, 이렇게 복합장애율로 나오는 계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이해할 게 그 장애율 자체가 영구장애가 있고 한시장애가 있습니다. 영구장애와 한시장애는 어떻게 또 계산해 가느냐? 요게 식이 이제 여기가 이제 부입을 하면은 좀 전에 그 했던 것 자체를 그냥 가정을 들게요. 척추체 32% 5년 한시. 자, 요거 밑에 거 좀 지우겠습니다. 설관절 10% 3년 한시. 아까 또 뭐 했었죠? 정신행동 척추체 아까 27% 했었죠? 상관없지만 좀 전에 거하고 똑같이 32% 영구. 그러면은 이 시기를 3년 5년 영구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 3년에는 설관절, 척추체, 정신행동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3년에는 설관절 10%, 다음에 척추체 27%, 정신행동 32% 다 들어가죠. 5년에는 뭐가 빠져요? 설관절이 이제 빠지죠. 그러면은 척추체 27%, 다음에 정신행동 32%, 다음에 5년에서 영구기간의 장애, 영구에는 다 빠지죠. 다 빠지고 정신행동 32%가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은 아까 그 복합장애를 계산할 때 1 빼기 0.1 곱하기 1 빼기 0.27 곱하기 1 빼기 0.32 곱하기 100%. 요 계산에서 나오는 게 여기에 복합장애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음에 이 3년에서 5년간의 복합장애율은 또 1 빼기 0.27 곱하기 1 빼기 0.32 중괄로 닫고 대괄로 닫고 곱하기 100%. 요게 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복합장애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다음에 5년에서 영구는 그냥 32%. 이렇게 노동력 상실률을 복합장애율을 계산해 갑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복합장애율 계산할 때 또 하나가 8회 기존에 5%가 있었어요. 근데 8회 요번에 노동력 상실률 계산하는 게 몇 %예요? 10%. 그럼 어떻게 돼요? 8회 기존 5% 장애가 있는데 10%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고와 관련된 보상해야 될 비율은 몇 %? 그냥 빼면 되죠. 5%. 동일 부위에 기존 장애가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노동력 상실률 계산하는 것도 요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컨트롤로 끝났어요.
노동력 상실률. 됐습니까? 제가 너무 쉽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게 이해를 못 하시고 저 달나라가 계신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럼 이해 다 되신 걸로 알고 저는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휴업선에서 노동력 상실률, 입원일 때 100%, 통원일 때 실질적인 노동력 상실률인데 복합 부위에 장애가 있으면 이렇게 노동력 상실률 계산해서 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나가야 되는 게 치료비하고 급여하고 쭉 해서 나오는 이거는 쉬운 거니까 다음에 나오는 게 중간이자 공제. 중간이자 공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또 쉬어야 되겠죠? 중간이자 공제는 이 네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지금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 작은 걸로 6번이 이 중간이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H 계수는 우리가 호프만 계수, 일반 배상 책임에서 우리 산정할 때 단리로 공제하는 거를 이 호프만 계수라고,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거를 적용할 때 중간에서 공제하는 거를 라이프니트 계수로 씁니다. 다음에 경과연수표는 주기적인 치료비 지출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치아 보철비 10년 단위로 보철 보철을 새로 해야 될 때, 보청기가 3년 단위로 보청기를 바꿔야 될 때, 내지는 인공관절을 7년 단위, 10년 단위로 바꿔야 될 때 경과연수표에 따라서 보상을 해줍니다. 다음에 여명단축, 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여명이 단축됐으면, 자녀의 여명이 단축됐으면 그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호프만 계수는 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하시겠지만, 우리가 개호비 내지는 일실소득 산정할 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 10이라는 자체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 시점에서, 이 합의 시점에서 한꺼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합의 시점에서 80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 받을 게 80인데 80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80을 딱 받아버리면은 요 시기에 되면은 80 플러스 알파에 라는 이자가 붙겠죠. 그죠? 이 시기에 되면은 80 더하기 알파 더하기 이 80에 대한 다음 이자 베타 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 오면은 80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쭉 해서 얼마까지, 이만큼 어떻게 돼요? 원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손해를 받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이 중간 이자가 늘어난 거겠죠. 이자가 손해배상이 초과해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잉 배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80을 처음에 보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75 내지는 76 이렇게 배상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간이자인데, 중간이자를 공제라고 하는데, 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에는 단리, 복리를 하는
이 개수법이 있고 이 개수는 배상책임. 이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판결에서는 호불만 개수를 사용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라이프니치 개수를 사용하고 자, 요렇게 이제 개념이 되는 거고 경관연수표는 이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이 사망, 자녀, 여명 예를 들어서 사고 당시에 이 사람의 연령이 45세다. 그러면은 우리 경과연수표를 보는데 어디서 보는가 하면은 저 기대 예명표가 15페이지 오늘 나왔던 유인물 15페이지 보시면은 기대 예명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15페이지 45세 남자의 기대 예명이 몇 세죠? 35.49세 맞습니까? 45세인데 사망 자녀 인연이 자녀 여명이 35.49년이 이 사람이 사고로부터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철비가 10년 단위로 만약에 지하 보철을 해야 된다. 근데 사고 나서 지하 보철 했고 다음에 10년의 시점인 55세 그냥 10년 그냥 55세 다음에 또 10년 65세 또 10년 75세 또 10년 85세죠. 근데 45세에 더하기 35.49 하니까 80.49년이죠. 그러면 85세가 될 때는 이미 이 사람은 뭐예요? 사망했다고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철비를 하나, 둘, 세 번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줄 거냐? 이게 경과연수표. 이 경과연수표는 14페이지. 자, 14페이지 보시면은 경과연수 10년에 대한 경과연수표가 수치가 얼마죠? 0.6666이죠. 다음에 경과연수 20년에 대한 경과연수표는 0.5인가요? 0.5. 또 10년. 이제 여기서부터 10년, 20년, 30년 되죠. 30년에 대한 경과연수표는 0.4.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555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지하 보철이 몇 대? 세 대. 한 대당 얼마? 70만 원. 그러면은 그죠? 곱하기 세대 곱하기 한 대당 70만 원. 이게 향후 치료비로 계산하는 경과연수표를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경과연수표도 이런 개념만 가지고서 이 표 보는 방법만 알고 이거를 다 더해서 발생하는 이 발생 치료비에다가 곱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사고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경과연수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45세도 해야 될 때는 2 플러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45세 때는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기왕처립이 안 했으면 넣으면 되죠. 안 했으면 여기 뭐 해야 돼요? 1로 내야 되죠. 그죠? 이 사고 당시에 지하 보철을 안 했으면은 1, 했으면은 저를 놓고 가는 거죠. 기왕치료비니까 이게 뭐예요? 자, 지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한다면은 다음에 보충기 예를 들어서 보충기는 몇 년 주기로 할까요? 우리가 한 4년 주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4년 주기면은 45세부터 4 해서 몇 번 가요? 35세면은 4, 9, 36까지는 안 가겠죠? 그럼 8번 가겠죠? 그죠? 8번에 대해서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에 간다면은 자 여기가 4년에 대한 경과연수표 8년, 12년, 16년, 20년, 24년, 28년, 32 옆에 있는 자부터 이게 좀 발음이 좀 이상하네. 그냥 넘어갑시다. 자, 4년에 대한 경과연수표가 우리 경과연수표 수치사에 얼마죠? 0.8333. 8년에 대해서는 0.74142. 0.7 그냥 끊을게요. 여기도 그냥 0.8로 끊겠습니다. 실제 계산하고도 우리가 실제 계수표를 보는 그게 중요하지 우리가 수치를 계산해서 하는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12년에 대한 경과연수표가 0.625, 0.6. 자, 16년에 대해서 0.555. 쭉 해서 합계 내는 게 얼마? 예를 들어서 4.5 나올 수 있죠.
4.5 곱하기 보청기 한 개 얼마? 300만 원. 가정 300만 원. 그러면 1350만 원이 이 사람이 보청기에 대한 경과연수표예요. 그러면은 치아에 대한 경과연수 그거 향후치료비, 보청기에 대한 향후치료비, 다음에 인공관절에 대한 향후치료비 계산해서 쭉 합하면 뭐예요? 이 사람의 향후 치료비, 장애에 대한 향후치료비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여명 단축, 사고로 인해서 이 사람의 여명이 50% 단축됐다. 그러면 아까 남았는 게 몇 년이었죠? 35.49년인데 35.49 곱하기 예를 들어서 30% 단축됐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100% 마이너스 30% 남아있죠? 그죠? 50% 단축됐다. 그럼 100% 마이너스 50이에요. 그러면은 이 85세까지 있는 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 단축돼서 70%가 남았다 그러면은 35년 곱하기 7 하면은 21, 24.5. 여기서부터 45세 더하기 24.5가 이 사람의 기대 여명이잖아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69.5잖아요. 그러면은 45. 여기서 69.5세까지 단축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 여명 그거 향후치료비만 계산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설명 다시 한번 드릴까요? 지금 그림이 있어가지고 좀 이게 잘 안 됐죠?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명 단축. (45세) 사고 여명 단축 40%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45세의 기대 여명이 35.49 그냥 35.49 그냥 숫자 그대로 씁시다. 그러면은 여명 단축이 40% 됐다는 거는 남아있는 이 35.49년에 40%가 단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곱하기 35.49 곱하기 60% 여기서 60%만 살고 이 되면 벌써 뭐예요?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60% 하면 얼마 돼요? 3 5 6 0 0 3 3 18 21.3년이 되겠네. 더하기 21.3 하면은 66.3년. 여기가 어떻게 해요? 66.3년이라는 얘기예요. 66.3세가 되는 거죠. 3세. 3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5.3년이니까 10년짜리는 한번 10년짜리는 그림이 현실성 있게 21년 전가 됐으니까 요렇게 하면은 10년짜리 끝나요. 다음에 3년짜리는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21.3년이니까 3년짜리는 7번 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5년짜리는 몇 번 할 수 있어요? 4번. 하나, 둘, 셋, 넷. 7년짜리는 몇 번 할 수 있어요? 3번.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경과연수표를 다 더해서, 그죠? 곱하기 1회 치료 비용. 예를 들어서 30만원, 세대 곱하기 70만원.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 기대 여명이 적용된 경과연수표 중간이자 공제까지 다 끝났다. 여기서 하나 더 할 거는 우리가 일실소득 산정할 때 있어서 조건이 노동력의 상실률이 바뀌었다든지 노동력 상실률이 변동된다. 예를 들어서 한시장이 영구장에 있으면 중간중간에 바뀌잖아요. 그죠? 다음에 소득이 바뀐다든지 그러면은 호프만 계수를 다시 계산하는 거. 그거는 한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